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8월에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안보를 챙기며 바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을 괴뢰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라는 호칭에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태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 1일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중이었기 때문에 공식 행사와 시가행진을 미리 당겨서 했었죠. 윤 대통령은 연휴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방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전방부대 방문인데 10월 1일 아주 그날 쾌청한 날씨였고요. 대통령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도착해서 장병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사단이었다고 알려졌고요. 지금 상당수 병사들은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대기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 놓고 한가위 연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숙여가지고 가? 부모님이 안 받으시면 낭패입니다. 하나, 둘, 셋, 25사단! 화이팅! 자, 다음은. 네, 영상통화에 나타난 그 부모님. 갑자기 윤 대통령 얼굴이 보이니까 눈이 커지면서 휘둥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찾아간 이 육군 제25사단 어떤 부대냐? 6.25 직후인 1953년에 창설된 그야말로 유서 깊은 부대라죠. 상승 비룡부대, 네. 항상 이기고 용처럼 날아오는 부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6.25 직후인 53년에 창설했고 바로 전방이다 보니까 30여 회 이상 대간첩 작성도 했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남침 땅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74년에 최초로 발견했고요. 남북 공동성명 하던 그 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2년부터는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을 운영하는데 아미 타이거란 것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 로봇 이런 것을 하는 최첨단 부대인데 아마 믿을만한 부대라서 이 25사단에 맡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곳을 또 이번 윤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고 장병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사롭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 국민들은 일주일 동안 쉬어라라고 해놓고 또 윤 대통령은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전반까지 돌아보렸다라는 그런 점에서 뜻깊은 또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25사단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한 부대, 특히 대북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대간첩 작전도 하던 곳인데 예. 9.19 남북군사 합의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그동안 대폭 축소됐었죠. 결국 9.19 군사협의를 하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GP 최전방 감시초소를 없애자라고 하면서 특히 25사단에 있던 GP가 폐쇄가 돼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있어서 북한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에 정확하게 가셔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향후에 9.19 남북 군사협의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빈틈없는 어떤 물새틈 없는 방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다른 부분도 아니고 GP까지 없앴던 그 부대를 방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군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게 제대로 기억을 해서 제대로 가셨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때문에 원래 하던 기능이 대폭 축소됐던 부대를 골라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최전방 초소를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지시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그 발언을 전해드리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대응 사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상규 교수님. 네. 저 1초란 말에 네. 야권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대통령이 평화와 그걸 얘기해야지 그냥 즉각 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야권이 반발할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가장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안녕이라 표현하지만 안보에 대한 대세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보니까 뭐 단 1초라도 기다리지면 응사하라. 이게 이제 야권에서 공격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보에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식당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네. 식당에 그게 범법자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소란을 피우는 난동자들이 있고 이러면 그게 손님 오겠느냐는 것이죠. 조폭들이나 왔다 갔다 네, 하고. 그렇죠. 네. 이게 아주 뭐 전략적인 의미보다 상식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네. 겁니다. 결국 국가를 큰 하나의 가게로 봤을 때 그 가게가 안정되고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네네. 국가의 일이고 그것이 국익에 대한 일입니다. 네.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안보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동안 이 안보라는 가치 자체가 외교적인 부분,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친화적이고 애매하고 이상한 우리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그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고 헌법에 수호하는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을 봐야 되고 지금도 이 부분이 야당에서 자극할 일이 아니라 지금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자, 방문한 날이 추석 이틀 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연휴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각종 추석 음식들은 물론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이른바 사제 피자까지 갖고 가서 병사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치킨도 시키고 콜라도 가져갔다면서요? MZ 세태에 맞는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해서 제 기억에 무슨 팥빵 뭐 이렇게 빵 한 봉지 이런 것들이 추석 때 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제는 뭐 군대에 있지만 식사 나온 것도 우리 그 일반 집에서 생활한 거나 다름없이 지금 보면 피자고요. 저기 콜라 있고. 네. 피자, 콜라는 특별히 가져왔고 그것 외에도 짬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떡갈비, 송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전과는 정말 다르고 특히 지금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식사나 보급들이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았고 나아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제 피자, 저기 군에서 짬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또 배달시켰다라고 하는데 내가 피자 한 판 쏜다. 그러면서 지금 콜라까지 하는 저기 보면 보고 반반 있습니다. 치킨입니다. 네. 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Z세대 눈높이에 맞는 어떤 방문 또 위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무슨 낙이 있습니까? 먹는 거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 국군 복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국군의 어떤 월급이나 어떤 생활 환경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장병 생활관에 한번 들어가 보자. 생활관이라고 요새는 하는데 예전에는 막사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침상, 뭐 매트리스 이런 상태까지 살핀 줄 알았더니 화장실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행보를 만들 때 사실상 깜짝 이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돌발적인 변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생활관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안보의 강한 힘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그 네.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관을 방문해서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강한 힘을 요구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어머니의 같은 부드러움과 자상함이 없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자상함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장병들을 호응하고 역시 우리가 국민들을 지키는 그 사명감 그 의지 이런 것들이 통수권자가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뭐 전략적이고 좋은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 날이 10월 2일이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었죠. 윤 대통령은 이날이 노인의 날이었는데 SNS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킨 노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말이 아주 감동을 줬다고 하는데 자 노인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25 월남전 대공작전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켰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맞춤형 격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국제시장이란 영화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 6.25 이어서 이제 그 베트남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성공했던 핵심 세대가 바로 지금 어르신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저 짧은 메시지 중에 제가 세봤더니만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자가 4번 들어가고 대한민국. 자유라라는 키워드가 4번 정도. 자유 4번. 그래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한 3번 정도 지금 쓰이는 걸 봤는데요. 결국 현재 있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핵심이 바로 지금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해서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찬사, 나아가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그분들을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번 달이 노인의 달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월 달이 노인의 달이고 10월 2일이 노인의 달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네. 사실 뭐 5월 5일이 그 어린이날이지만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하는 것처럼 노인의 날이 어찌 10월 2일 뿐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죠. 9월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한 항공사 화물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인천국제공항의 칼 대한항공의 화물터미널인데 그 비행기에 지금 직접 오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잉 707 기종인데 대통령 전용기도 이 기종이라고 합니다. 직접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신다. 이게 화물 운송, 에어카고라는 게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도쿄로 가는 칼 화물기에 이렇게 직접 탔었는데 윤 대통령이 근무자들에게 한 얘기를 그 핵심을 그래픽으로 보면 항공 화물 없이는 국민 경제 활동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자, 항공 화물이 없이는 국민의 경제 활동도 없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화물 물동이가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게 사실 인천국제항공터미널의 교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관문을 할 수 있는 인천항공의 화물터미널은 그만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행보가 곧 메시지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천공항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아주 여론의 도막이 올랐던 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왜 일본 도쿄로 가는 일본 항공기에 가서 근로자를 격려를 했을까? 이 부분 도쿄 아니겠습니까? 행위였다. 그렇죠. 네. 일본 행위죠. 그런데 이걸 이제 굳이 우리가 의미를 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모멘트, 즉 계기가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죠. 진전도 있었고 이 부분이 그동안 감정적, 정서적 대응 관계에서 이제는 실리적, 국익적 관계로 돌아왔었단 말이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석 연휴에 일본으로 가는 화물
위해 근로자를 격려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출과 수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뭐 격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즉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굴욕과 굴복, 친일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네. 이런 실익적 관계로 가는 것이고 국익적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에는 그런 함의가 대단히 크게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을 보면 도쿄행 대한항공기에 직접 올라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그 존 F 케네디 재단이 주는 용기 있는 사람들 수상 이유가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었잖아요. 네. 그런 함의도 두루 담고 있는 행보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이죠. 9월 29일에는 원자폭탄 피해를 본 제1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연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 국악 공연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지금은 그 부채춤, 네. 자, 울먹이는 분들이 그날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요즘 뭐 극장가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젊은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 오펜하이머가 만든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딱 78년 전입니다. 그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또 큰 아픔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원폭 투하로부터 78년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가 피폭자 여러분들을 모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간에 불편했던 한일 관계도 여기에 일정 부분 몫이 있죠?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저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윤 대통령께서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 굉장히 큰 놀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 그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때 히로시마를 가셨고 그때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 그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일본 제1동포들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했는데 5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초대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동포들의 어떤 가슴 울림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한국에서 한 43명, 일본에서 한 42명, 총 한 85분 정도의 원폭 피해자 가족들을 초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직접 모시는 그런 모습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또 한국의 독립군이나 이런 분을 모신 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위로하는 이것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마땅히 해야 될 정부의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같이 손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이 와중에 현지의 피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위령비가 쓸쓸하게 좀 그렇게 있었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여기에 참배를 했죠. 물론 일본 총리가 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하던 5월 19일의 모습인데요. 일본이었습니다. 4개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당시 정상들과 함께 지금 기념 촬영을 할 때 윤 대통령 모습, 한 사람 건너 그 기시다 총리가 있었고 이곳이 바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등등의 그 정상들과 함께 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모디 대통령, 총리 바로 옆이었죠. 그렇게 그 한 뒤에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이제 옮겨진 공원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많은 그 피폭 동포들이 감격에 겨워서 아주 그 말을 잇지 못하고 막 오열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자, 약속을 지킨 셈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잘한 행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메시지의 일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최진희 변호사 직접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결국 이제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G7 회의에서 히로시마 원폭에다 위령탑을 참배를 하고 그 피해 분들을 위로하면서 조만간 모시겠다, 좀 초청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켰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메시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이런 부분을 바로 실천을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잘한 행보를 하는데 그 의미의 배경 또 하나가 찾을 수가 있겠죠.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히로시마에서 위령탑을 공동 기시다 총리가 참배했을 때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평가 자체가 그렇게 좀 절하됐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핵 뭐 오염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불편한 진실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기시다 총리가 공동 참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아픔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시대적 정신 그리고 그 정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공인을 한 거죠. 네, 공연을 한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78년 만에 원폭 피해자를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한다는 것.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까지 친일이다 이런 반이다 논리 자체가 극단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의미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친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들이 어쩌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될 정치권이 먼저 솔선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행보는 추석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9월 30일이었죠. 서울의 도심에 있는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를 잇따라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그 모습 보겠습니다. 네,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곳이죠. 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수고 그 많으십니다. 경관들을 지금 격려하고 대통령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화상으로 또 대화도 나누고 있고. 네, 엄지척도 합니다. 네. 자, 을지지구대 현판 앞이었고요. 서울 중부조방서도 찾았습니다. 네. 도망자 이준명. 도망이 홍철은. 네. 대통령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재난 안전을 잘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가위 연휴를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구대 건물 7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도 직접 참관을 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어이구 완전 명사네. 어이구 거의 10점 9점입니다. 네. 저 장면에서는 다 나오지 않는데 저 특히 오른쪽에 있는 여경이 쏘니까 아주 그 손가락으로 지시까지 하면 잘 쏜다. 아주 명사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사격 훈련을 보면서 덕담을 한 게 좀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범죄가 좀 날로 흉포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신림역 사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치안 공백이 지금 많이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경찰에서
총알 위력이 약한 이 권총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위험 권총. 저위험 권총. 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뭐 합니까? 훈련을 해야죠. 근데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마치 뭐 골프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 스크린 골프를 하듯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쏘기는 좀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으로 쏠 수 있는 건데 실제 훈련하고 하는 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훈련함으로써 사실상 그 실제 어떤 상황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동기 범죄라든가 흉악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여자 경찰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폄훼하는 부분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범죄 대응 능력을 최대한 훈련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편안하게 어떤 생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우리 사격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죠.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같은 관내에 중부 소방서도 찾았습니다. 대원 3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요. 격려를 한 그 요지를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요약해 보면 자, 이런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줘서 국민들이 아주 든든해하고 있다. 소방 장비 등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진압, 구급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 경찰도 장비지만 특히 119 구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호, 재난구호는 장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검찰과 사법부는요. 범죄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건 뭐냐면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소방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국가의 안위는 그 예방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소방서와 경찰을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서 구체적인 약속들을 했어요. 경찰에 가서 승진에 대한 기회를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소방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압 구급 활동할 수 있는 구조 활동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치안 질서를 위해서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일 이상 쉰 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민생과 안보를 챙겼구나. 저희 쭉 이 보도해드린 거 보고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준결승 남북 대결 결과를 보도하면서 남한을 괴뢰팀, 괴뢰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남한을 지칭할 때 보통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북한이 괴뢰라는 명칭을 쓴 건 이례적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 팀을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다승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겼으니까 그렇겠고 또 우리나라를 4대 1이란 큰 스코어차로 이겨서 기분이 매우 좋았겠다 싶긴 한데요. 문제는 나라 이름을 표기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팀이라고 표현한 데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뭐 그 전날은 농구는 또 우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오랜만에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 이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저기 저 보면 예. 저게 이제 북한 자막이에요, 저게. 자막에 자기들은 조선이라고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남측을 향한 강한 불만을 이 명칭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결과 자기들이 무언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괴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퍼핏, 우리의 전통 표기로는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과거에 남북한이 서로를 비하할 때 자주 쓴 표현인데요. 최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도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를 괴뢰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떤 속셈으로 계속 이 기조를 바꾼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북한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최근에 또 북한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뭐 정치적으로 문외한이다, 네. 외교 뭐 백치다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담을 내놨는데 이건 결국 김정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변하는 거다. 대변하는 것이다. 네. 제 김정은의 감정이 뭐냐?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한미가 가까워지고 동맹이 강화되고 확장 억제가 강화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괴뢰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쓴 유엔 연설, 김성 대사의 연설을 보면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을 불법이다, 차단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뭐 미국의 괴뢰 정부, 미국의 식민지 대통령 주제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비하시킴으로써 결국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과 다른 게 뭐냐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글자 그대로 협력이지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거짓 선전을 해가면서 결국 김정은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한미일 간 그다음에 핵 위협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잘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것이 호칭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겠다고 했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괴뢰로 한 것은 전부 지금 스포츠부터 유엔 대사 뭐 북한의 매체까지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감독이 북측이란 말을 남측, 그러니까 우리 취재진이 쓰니까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릉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본인을 남쪽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칭해서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그 북쪽이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이요. 저도 뭐 남북 회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래 남북 관계라는 게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래서 민족 내부이기 때문에 서로의 국가의 호칭을 쓰지 말고 서로 남측, 북측, 남쪽, 북쪽. 그래서 사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만 명이 그때 지켜봤죠. 봤고요. 네. 근데 김정은이 거기 뭐 호칭 가지고 문제 삼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이건 사실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남측 이런 표현을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은 사실 현재의 남북관계, 특히 우리 측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 29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대표팀이 북한을 81대 62로 이겼었죠. 이후에 기자회견이 또 진행됐는데 북한이라고
부른 한국 취재진 질문에 북한 관계자가 발끈했습니다. 북한을 이제 영어로 노스코리아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노스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는 DPR 코리아다. 자, DPR이 뭐냐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코리아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노스코리아라고 칭한 것은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나라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내 말이 맞지 않나? 이게 북한 감독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유니폼을 유심히 봤더니 네. 그 중국이 PRC잖아요. 네, PRC죠. People's Republic of China. 네.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렇죠. 자기네도 북한도 PRK라는 네. 거죠. 자, 그럼 북중 관계에서 통일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아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통일해서 호칭을 명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이고 약칭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명칭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 길게 잘 안 부르거든요. 안 부르죠. 중국 그렇게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북한도 사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여기 보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농구 경기에서 81대 62로 북한이 졌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사실 북한이 오랜만에 국제사회에 나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격한 남북의 격차를 느꼈을 겁니다. 북한이 스포츠 종목에서 우리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매우 제한되는 거예요. 아마 여자 축구 하나 정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탁구도 졌잖아요. 탁구도 결국 남북 탁구에서 한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보도하면서도 북한 선수들만 나오고 누가 이겼는지를 보도를 안 해요. 이 안 하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결국 자기들이 진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보셨을 거예요. 북한 선수들의 일반적인 행태들 말이죠. 네. 예를 들어 메달 수여하는데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자기가 은메달 따면은 뭐 국기 개항하는데 국기로 돌지도 않아요. 태극기 올라가는 거 애국가 1절 보도 안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탁구에서 이제 그 은메달을 땄는데도 그냥 자기네는 누군가와 싸워서 은메달 땄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하면 그걸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북한은 그 승패의 결과가 김정은의 어떤 체면 이런 것과 연관짓다 보니까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아예 헌법에 못 박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 내용인데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참 이 좋은 그럴싸한 전제 그 이유 그래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이게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한 헌법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을 하고 그 내용을 헌법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핵 보유하는 것은 자주적인 것이고 평화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핵을 가지고 남조선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평화를 지향한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질 않죠. 결국 핵을 보유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핵을 통해서 언젠가 핵무력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헌법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한미일 삼국협력을 최대 위협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가속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삼각 군사동맹 체계를 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때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아시아판 나토의 흉한 모습이 드러난 거다. 핵전쟁 위협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됐다. 자, 이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를 얘기하는데 마치 상대가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삼각군사동맹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 전쟁의 위협을 누가 위협을 합니까? 네. 한국, 미국. 사실 그동안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도발은 북한이 주로 했고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목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해놓고 마치 그 핵 개발이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권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거짓 선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그럼 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냐? 북한이 처음부터 당초에 아예 이 진짜 비핵화에는 뜻이 없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2018년 3월에 우리 당시 특사단이 평양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워싱턴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네.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은이 평화의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은 우리 이제 결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제 못 돌아간다 이거죠.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못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이 말해왔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 그다음에 미국과의 회담, 그다음에 남북회담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정은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이런 그 핵무기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해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외교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북한은 방법이 없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비핵화는 전혀 없다. 김정은 사전에는 비핵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미국 국무부의 얘기는 비핵화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협의해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거거든요. 이 표현은 한미 공동성명에도 나오고 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문서에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이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끝으로요. 김정은이 푸틴하고 그 아주 가장 긴 해외 방문을 통해서 무기 거래 회담, 불법 무기 거래 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돌아간 뒤에 두만강역 인근에서 수상한 화물 열차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고 미국이 경고를 했죠. 러시아에다가 포탄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미국 국무부가 그 정찰 위성에서 찍은 열차의 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증거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 적재 의심 열차의 모습이 작년 11월에 찍힌 건데 저게 잇따라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 포탄을 제공하는 것이 뭐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이 움직임이 결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도 경고를 했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도 그 증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한 사실도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불법 거래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북러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서 무기 거래를 이미 시작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만으로 화물의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또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 CIA도 있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뭘 주고받는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그 러시아의 포탄이 빈 껍데기밖에 없어가지고 지휘관들이 막 분통을 터뜨렸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에서 간 거를 까보니까 이게 속빈 강정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도 그렇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 단순히 위성 사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종합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그 첩보, 정보, 수단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런 불법 거래를 지적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증거를 북한과 러시아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물과 열차의 수량이 길이라든가 그게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볼 때 예. 면밀히 볼 때 분명히 뭔가를 싣고 한때는 조금, 한때는 많이 지금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정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망에 지금 걸려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북러 무기 거래의 징후는 속속 이렇게 포착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